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기대의 잡슬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수입니다. 어제 독수씨 하늘 봤어요. 그럼요. 요즘에 서울 하늘이 1년 중에 가장 예쁜 계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화 같은데 일본 만화 보면 풍경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는 하늘처럼 요즘 광화문의 하늘이 진짜 그림 같아요. 예. 근데 가을이 참 급작스럽게 왔다가 네. 소리도 없이 그냥 가는. 이거 너무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온다. 사실은 이제 연속적으로 날씨도 기온도 네. 조금씩 연속적으로 변해가지만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단편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갑자기 왔네? 갑자기 지났네? 네. 나의 청춘도 갑자기 지났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지. 너무 슬픈데. 그 생각나는 것이 그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문득 홍콩 영화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속적으로 변해가고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가 침투해 갔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홍콩 영화의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꼴등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홍콩 영화를 한국 영화가 이길 수나 있을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네. 오죽하면 이렇게 TV만 틀면 홍콩 배우들이 광고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저런 누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사는 얘기가 바로 이 컨텐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추석설에 늘 만나게 되는 홍콩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후 뉴스는 문화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2일 금요일 투데이 잡스 3.0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실까요? 네, 만약에 이분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사실 홍콩 영화의 주인공이 참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가난한 복서 역할. 그리고 지고지신한 그리고 뭔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무언가를 잘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한 그 역할은 이병헌 씨랑 심은하 씨가 나왔던 그 내가 사랑했던 그녀인가? 그 드라마였는데. 그러네요. 네, 되게 멋있었어요 이병헌 씨 그때. 어떻습니까, 이병헌 씨? 생각 못했죠.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네.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거 소개해 주실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배역을 하면은 네. 나한테 어울릴까? 네. 당치도 않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아무거나 좋으니까 시켜봐야죠. 보시는 영화 관계자분들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네. TV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기자 역할 있잖아요. 되게 특이해요. 그 하나 주세요. 기자 뭐 역할. 진행도 괜찮고 아니면 리포트하는 것도 근데 이게 괜찮고. 그 기자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기자상에 또 부합하는 외모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복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왕이 될 상이에요. 왕 골라보세요. 역할도 저기 네. 관상의 이정재 씨, 네. 암살의 이정재 씨, 헌트의 이정재 씨. 아, 골라봐요. 그럼 저는 암살의 이정도 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정신이 압권이거든요. 그거 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특수 분장 다 가능하니까요. 노인 분장과 같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것까지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를 특수분장해야 되는군요, 네. 이거. 아니면 뭐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운동하지 마시고. 찌우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나쁘지 않죠. 네. 뭐 찌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빼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영화 제작사분들이 쟤들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뭐 이 유튜브 뭐 본방 다 보고 계시겠지만 유심히 지금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기자께서 하실 역할은 연기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소개해 주시는 일인데요. 세 가지 이슈 함께 보실까요? 네. 325. 자, 종부세. 종부세 얘기는 사실은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가 만남이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 얘기인데 여야가 일시적 이주택자 그리고 뭐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덜어주는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를 한 건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이사를 간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자는 주택수 계산해서 이거를 처분한다고 만약에 가정이 됐을 때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가 되고요.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사를 해야 되거나 상속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종부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종부세를 감안해 준다는 얘기고, 소득이 적은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주택을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종부세 납부를 약간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다만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달 1일 열리지 않기로 해서 본회의 처리는 약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조금 참고하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보다 최대 3억 원 올리자는 얘기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부와 여당의 특별공제 상향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여야 합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연내에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기는 했는데 현재로서는 불발이 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특별공제 기준선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질 경우에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 3천여 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올해 내야 돼요? 네,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보통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14억 6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 사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네, 현재는 그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될 때까지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종합부동산세는 어쨌든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네. 2주택이면 이제 부과가 많이 되니까 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권의 이독실 씨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 2천만 원짜리 네. 집이야. 네. 어디 바닷가 언덕에. 네. 근데 그러면 2주택이 되니까 이제 중과가 됐었는데 원래는 그런 건 그쵸.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 가려고 갑자기 안 팔려서 두 채 이제 갖고 잠깐 있으니까 동안이라도 그쵸. 그런 네, 것만 네, 증명을 하면 맞습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안 낼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강남에 계시는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에 내가 여기 살 때는 얼마 안 했어. 난 여기 계속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난 종부세 낼 능력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깎아준다. 뭐 이런 내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만 60세 이상 그리고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또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네. 소득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은 약 6천만 원보다 낮으신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딱 부합이 된다. 이러면 네. 이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이제 2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했다만 증명이 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추산을 하니까 약 8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적지 않은 부분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되게 비정상적이었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개정이 돼야 됐던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1주택자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아니면 뭐 잘못된 부분 바로 잡는 부분은 여야가 또 합의를 했으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올해는 안 내는데 지금 그게 불발된 상황이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올해는 내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11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네. 뭐 너무나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살 집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집을 소유할까, 이런 분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정당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주택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오랫동안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부동산세를 내야 될 때 그때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이 비싸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소득이 따로 없으시니까 좀 유예를 해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런 부분 전해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뭔 얘기? 알약, 가루약, 알약, 실험약. 알약, 가루약. 네, 지금 실업. 네, 그- 실업. 실업. 좌약. 네. 저도 의학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네. 백신 아니에요?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아. 백신 프로그램 알약 네. 또 네. 유명하잖아요. 보안 전문 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랜섬웨어가 아닌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서 아이고. 차단 알림 메시지가 막 나오면서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네, 되는 이게 화제가 거예요? 됐습니다.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조치를 취했다가 네. 뭐 윈도우가 먹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업무 한참 막 치열한 업무 중이신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상황에서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일을 해야겠다 하다가 갑자기 또 업무가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주 불만이 속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네, 실제로 이 이스트 소프트에 따르면 이 알약 사용자가 1,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알약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상원 이스트 소프트 대표는 탐지 오류 사태에 관련해서 기존의 테스트와 출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들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알약 탐지 오류 사태 이스트 시큐리티를 2017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또 독립을 시켰고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알약을 발판 삼아서 2024년 정도에는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라고 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게임 회사나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저는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생기면 차질이 엄청 크게 빚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거기다 랜섬웨어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거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뭐 광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걸렸다 이게 아니라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화들짝 놀라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네. 돈을 이 전자상 거래로 쓰는 분들은 저렇게 돼가지고 그날 피해를 엄청나게 입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향후 어떤 게 좀 예상이 되냐 하면 뭐 집단 소송까지도 그럴 수 좀 있잖아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네. 때문에 아주 혁격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집단으로 뭐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집단 소송까지 실제로 일어난다면 뭐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 입장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스트 시큐리티는 물론이고 이제 모회사인 이스트 소프트에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2023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 뭐 KB증권하고 상장 주관사 계약까지 맺었다고 하고 하지만 이스트 시큐리티 뭐 이 알약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 가치 평가에서 약간 좀 우려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뭐 사실은 모회사인 이스트 소프트 주가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뭐 9,000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뭐 계속 지금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높았을 때는 얼마 정도 됐을까? 네. 한번 좀 찾아보니까 작년 말 정도에 2만 원, 장중 2만 원 정도까지 아이고. 했던 주식이다 보니까 네. 9,000원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지금 하락폭이 좀 많이 큰 상황이죠. 그러네요. 국내 증시 상황이 요즘 좀 맞듣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고서라도 50% 가까운 수치가 빠진 거니까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뭐 약간 좀 더 생각을 좀 넓혀 보자면 2024년은 뭐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그 안에 뭐 정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뭐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게 또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발판이 돼가지고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측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가 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백신은 또 워낙에 많고 요즘은 윈도우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백신도 성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 예쁜 아이콘이 굉장히 예쁘고 귀엽잖아요. 알 모양으로 생겼고. 알약이 딱 이렇게 그쵸?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름도 알약 딱 와닿고. 그런데 네.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압축 파일을 다루는 네네네. 알집.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부의 어떤 압축 알고리즘은 사실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랑 거의 똑같으면서 네. 압축 파일 자체의 확장자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EGG 파일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보통은 RAR이나 GB나 ZIP나 뭐 이런 네.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더 장점이랄 게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EGG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네. 압축 편하죠. 파일을 EGG를 보내주시면 알약을 깔아야 돼요. 아. 알약이 이제 알집을 깔아야 됩니다. 네네. 깔았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필요가 없기 지우시나요? 때문입니다. 네, 바로 지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사안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에서 환골 탈퇴하고 오히려 좋은 아키텍처를 좀 도입을 하고 알고리즘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좀 바꾼다면 오히려 이미지가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왜냐- R 시리즈들을 만듭니다. 죄송해요. 왜냐 알약은 뭐 독립했다면서요.
알려면 네네, 시큐리티로 그 독립했다면서. 사실 이제 그 독립한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 뭐 기업 공개와도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뭐 자본시장 쪽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예. 우리 유망한 요거를 딱 떼서 자회사로 예.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공모금을 하게 되고 공모 네. 과정을 거치면서 또 회사에 또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뭐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의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펼치시는 거죠. 이스소프트는 이미 이제 상장이 되어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하나 더 잘 나가는 회사를 독립을 네. 시켜서 IPO를 하면 또 추가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제 이해한 뭐 거 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내가 상장사를 두 개나 개? 연관이 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가야라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 상승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전조 과정의 일환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사실 뭐 알약 사태가 터지면서 전화위복 뭐 저는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요. 또 네. 이런 또 사고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궁금한데요. 네. 그 무료 백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무료 백신이 많으면 백신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항상 떠 있는 죄송해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 오른쪽 아래에 이제 맨날 그 업데이트가 광고를 봐야 돼가지고 되게 네. 불편한 거야. 그냥 차라리 돈을 내고 그냥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냈을 때 광고가 안 뜨게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제가 회사 이름을 참 언급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한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여쭤볼게요. 네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윈도우 기본 백신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추가로 정말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쓰는 건데 보통은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때 한 번 잠깐 창이 떴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거 정도는 이제 감수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백신은 좀 무료인 경우들이 많지만 잘 찾아보면 기업용의 경우에는 무료가 없거나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업은 돈을 받고 백신을 깔 그 되게 중요한 그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건 내가 기업에서 쓰긴 하지만 내 개인 컴퓨터니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은 당연히 무료다라고 생각해 뭐 평생 무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깔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무료로 푸는 거는 광고 조금 봐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와 이 기업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서 아니 기업을 통해 기업을 기업과는 통해서?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갑자기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백신을 잘 모르긴 한데 네. 요즘에 너무 보안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터지고 네. 뭐 해킹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면 네.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도 할 생각이 그쵸? 있는데 네. 무료인데 막 계속 사고 터지고 이러면은 네. 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 질문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예. 네. 아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네. 그러니까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망스럽네요. 예, 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잖아요. 학습권이 침해됐다 이런 거를 좀 골자로 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가 지난 1일이죠.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냈던 등록금 환부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을 했습니다. 네. 원고는 전국에 모인 대학생 2,697명이었고요. 피고는 뭐 서울과 뭐 지방에 있는 26개 네.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 설명을 조금 보니까 비대면 방식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랬죠.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이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대학이나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게 또 재판부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정말로 뭐 2020 학번이 가장 적확한 대상일 텐데 학교를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OT도 없고 MT도 네, 없고. 온라인으로 이제 막 수업을 하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뭐 학교 축제에서 후배들을 처음 보고 대학교 막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약간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가장 지금 관건이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실습이 필요한 학과들이 있잖아요. 뭐 미대라던가 음대라던가 뭐 의대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학습 현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피해를 받은 것 아니냐. 이 상황에서 등록금을 다 받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쟁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학번들의 경우에는 축제도 없고 MT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뭐 이런 대학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건 전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힘은 미약하지만 모아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면 수업은 어쨌든 교수님하고의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대면 수업 중에 심각하게 질이 떨어지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걸 안 해보신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이 질이 떨어지거나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만드는 분도 그쵸. 있었고 네. 반대로 대학에도 일타 강사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울산인가 포항 어디에 네. 마케팅인지 이 경영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너무 수업을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짜로 청강을 해서 저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어허. 수업을 하는 친구들 말고도. 네. 그래서 100몇 명이 그 수업을. 하버드에서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많이 있죠. 만약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 네. 학교나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지금에 받은 등록금을 이런 인프라에 이번에는 투자를 해서 학교에 카메라가 있어야지, 네. 스튜디오가 있어야지, 편집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이 있어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료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 저작권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렇죠. 교수님들 수업을 하시니까.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과제 제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사실 선진화될 수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그쵸. 부분이 있었어요.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았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냥 앞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수업하면 되는 거를 네. 화면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교수님들 고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아까 4년제 대학으로 아마 추정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2년으로 대학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OT부터 졸업식까지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맞습니다.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근데 심지어 거기는 실습을 해야 되는 과들이 그렇죠. 되게 많은데 실습을 그냥 온라인으로 끝나는 네. 경우잖아요. 그럼 심각한 사실 학력 저하까지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 부분에서 어떤 캠퍼스의 낭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이런 부수적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 등록금이 얼마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시간당 이 수업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 얼만데? 정도네? 네. 근데 이 정도 수업밖에 내가 못 받는다고?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정당한 부분들 분명히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자신감도 붙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 중에 하나로 저도 이제 물리학 수업 네. 같은 것이 있는데 옛날에 대학 때는 그거 들으면 듣기 싫어요. 아. 그런데 졸업한 다음에 들으면 이게 시험과 상관없다, 퀴즈만 네.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치 있는 수업이 어떻게 무료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아하.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인천의 모 대학의 물리학 수업 들으면서 야, 이런 수업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케팅 쪽이 됐든 경제 쪽이 됐든 네. 특히 철학 수업이 됐든 이런 수많은 철학 수업 수업들을 좋다. 그쵸 나이 들어서 들으면 너무 보석 같은 수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사 다닐 때 그 전공 서적을 버리자고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해도 전공 서적을 안 버리고 네. 못했던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어쨌든 교수님들만 탓할 수도 대학만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 제기한 대학생분들은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프라를 갖추는데 대학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건물만 짓지 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네, 금요일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우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있다면 바로 이분을 만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인 거죠.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의 강유정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교수님 수업 몰래 도강이나 청강하는 친구들 없어요? 뭐 늘 좀 있어요. 그쵸? 네네네. 제가 딱 맞췄죠? 네. 저 신문방송학과 다닐 때 3학년 되면 영화학개론 있는데 그렇게
애기들 와서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귀만 가지고 와고 수업 듣는. 근데 청강생이 더 열심히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또 안 봐도 되니까 부담이 또 없어서 그리고 원해서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듣고 나중에 청강했던 분들이 오히려 직업적으로 영화 쪽 선택해가지고 저 옛날에 청강했었어요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일도 있고 현장에서 만날 일이 있어요? 네네네 반갑겠다. 영화 개통의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얼마나 네, 네. 원하면 청강을 하겠어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끊진 않으세요? 들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엄격하게 끊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강생들도 성실한 분들은 남아있고 청강생 중에서도 성실하지 한두 않은 분들은 근데 중간고사 때쯤 되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저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네. 네, 질문. 그럼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저같이 누가 봐도 나이 든 아저씨가? 일반인이 교수님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서 왔는데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질문도 막 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름 밖에서 평가받고 싶으니까 과제도 제출해. 그 정도 되면 좀 싫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과제를 많이 제출하진 않지만 글을 봐주세요 정도는 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네네네 따로 아. 글을 써가지고 글 어떤지 좀 평가해달라고. 근데 네. 그때 차라리 잘 써서 정말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상처를 주게 될까봐 네네. 안타까울 때는 좀 안타깝죠. 네. 아, 이게 이제 바로 뉴스는 문화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은 그냥 청강생 있었어요라고 여쭤봤을 뿐인데 거기까지였어요. 네. 네, 다시 와가지고. 네. 네. 아, 다음 봄학기에 이독실 씨라고 수업에 가가 청강하고 있어요. 과제도 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 아마 교수님이 전 청강생은 채점 안 해줍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이면에 내가 너무 못 썼구나라고 제가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예. 이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신문에서 이번 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막 알려주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이번 추석 꼭 보십시오 채널 고정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오는 걸 보면 뭘 하나 특선 영화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홍콩 영화가 워낙 많았고 맞습니다. 그 성룡의 맞아요. 폴리스 스토리 네. 시리즈를 보면서 폴리스토리 전에 취권 한 저 100번 본 것 같아요. 느낌은. 폴리스 스토리는 약간 때마다 나와서 네. 그 1년마다 하나씩 업데이트되는 기분으로 올해는 성룡이 어떤 액션을 보여주나. 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 톰 크루즈가 네. 미션 임파서블에서 뭘 보여주나가 기대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옛날에는 원래 원조는 성룡이죠. 그렇죠. 성룡이 이번에는 어디에 매달렸다더라. 어떤 건물에서 뭐 몸으로 굴렀다더라. 이게 이제 뉴스가 되던 시절이었고 네. 성룡도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많잖아요. 불구하고 직접 액션을 실제로 자신이 하는 거의 원조격인 배우가 사실 성룡이었다고 할 수 네. 있겠고 한국인들에게 진짜 명절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거의 이제 한 30대 이상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성룡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마 성룡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야라는 그렇죠.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름이 제키인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영어 이름이 네네. 제키 찬이니까 제키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 남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마블하면 쿠키 영상이 나오지만 맞아요. 성룡 영화는 뒤에 액션 찍는 맞아요. 장면이 네, NG 네. 모. 다 올라가고 나면 네, 엔지 네. 모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쿠키 모음도 네. 어떻게 보자면 거기서 시작이구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NG 모음 같은 것들 일부러 기다렸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 엔딩 타이틀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조차도 그걸 기다려서 웃으려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제키 찬이 웃는 장면 자체가 떠오르고 기억하시겠지만 성룡은 또 굉장히 한국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방송국에서 뭐 쇼 프로그램 출연하기도 하고 뭐 여배우와 함께 무슨 데이트 프로그램을 만나 김희선 하기도 씨랑 되게 자주 나와가지고 맞아요. 친하다면서요. 맞아요. 막 데이트 예.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해서 성룡을 비롯한 홍콩 배우들은 단순히 헐리우드 스타처럼 멀기만 한 배우가 아니라 스타는 스타인데 우리랑 좀 가까운 외국 배우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 당시 일테면 한국에 어떤 워낙에 뭐 아이돌도 있고 그리고 뭐 영화 스타들도 많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등장했던 대중의 어떤 스타가 아니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은 홍콩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나 배우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장국영 세대. 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대기실에서 오늘 맞아요.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어, 오늘 안 방송은 끝나죠. 네. 오늘 방송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굉장히 흥미진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덕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오천연과 유덕화의 천장지구가 네네네네. 저한테는 약간 웨딩 그런 드레스 입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비운미? 예,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났었는데 이덕실 씨는 홍콩 영화를
보신 세대일까요? 그럼요. 아주 좋아하면서 흔히 말하는 주윤발과 뭐 성냥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뒷부분의 영화들은 좀 많이 봤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약간의 영화를 보는 감각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보면 평가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모르고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거 분명히 이제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랑 굉장히 다른 여기만의 특색이 있네. 이러면서 다시 본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비디오 테이프가 거의 씹힐 정도로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천녀유언과 장국영 씨입니다. 지금 좀비 영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그때 강시 영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강시 무섭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강시.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줬던. 맞아요. 숨 쉬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지금 생각해보면 느와르만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코미디도 있었고 느와르도 있었고 이런 스릴러물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해요. 교수님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실상 이제 홍콩 영화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무협 영화로 시작이 됐는데 저보다 윗세대예요. 왕우라는 외파리 혹시 아세요? 예, 중국 알아요. 무협 영화 하면 외파리, 외파리. 전설이 있잖아요. 그 외파리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왕우라는 감독 겸 출연을 자주 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장철이란 배우와 함께 약간 콤비로 토대를 다져놓은 거죠. 중국의 무협 영화가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이소룡이 나오면서 이 인기가 조금 더 보편화된 거예요. 굉장히 이소룡의 그런 무협 연기는 약간 국제적인 어떤 면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무협이나 어떤 풍무 액션 자체를 조금 더 상품화해서 잘 포장해서 본인이 하는. 거기에 어떤 의리 혹은 어떤 그쵸. 정신 이런 네. 약간 뭐랄까요 동양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면들이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어떤 무협 영화가 왕우 거였다면 네. 이소룡은 소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구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이소룡은 말 그대로 그냥 브루스리로 리악 스타가 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뭐 일테면 뭐 언론사 헤드쿼터가 거의 다 들어와 있다. 네. 금융에 아시아지부가 많이 들어와 있다. 다 원래 어디 있었냐면 홍콩에 있었죠. 그러니까 홍콩에 돈이 엄청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워낙에 거기가 사실은 뭐 영국령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도 해안 도시이기도 해서 네. 워낙에 뭐 용이하기도 했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굉장히 원래 돈이 많으면 문화가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뭐 메디치가부터 시작해서 네. 그 영화에 대한 굉장한 그 욕망들과 네. 그 한편으로는 재주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되면서 그때 마치 뭐 이소룡이라던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게 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이소룡은 그냥 단순히 홍콩 배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엄청난 스타였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성룡은 굉장히 이소룡 영화는 언제나 좀 진지하잖아요. 진지하잖아요. 엄청 진지하고 뭔가 뭐 엄청난 복수를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권처럼 그냥 술 마시고 흐르르 무너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봐서기도 하지만. 연골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게 단절 없는 액션을 처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대중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게 성룡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나눴던 80년대 말에 말 그대로 홍콩 영화 4글자짜리 영화의 네. 전성시대가 네 글자 영화, 오게 네.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2021년 오징어 게임 되게 흥행했다고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경제적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에 영화도 같이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소룡 씨 이후로 그 서양에서 바라볼 때 동양 사람들은 전부 다 무술의 고수다. 네. 그래서 조금 함부로 못 대하는 게 있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기들이 피지컬이 크고 하니까 좀 차별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뭔가 이제 폭력적인 행동하려고 할 때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움찔움찔거리면서 그 영화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또 이제 태권도에 모두 고수이고 또 군대를 다 갔다 오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약간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활용했다가 또 오히려 좀 하는 당하기도 경우도 하고 있었고. 근데 진짜 다들 브루스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인종차별 함도
부분이 다른 됐다고도 부분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네네. 있겠네요. 네. 게다가 이제 그의 삶이 요절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구나 사람들한테 제임스 딘처럼 네.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소룡 씨의 그 이미지가 이영걸 씨가 시리즈 하면서 꽤 많이 가져간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랑해요 밀키스는 다들 얘기를 그 제주도 유채 꽃밭에서 오토바이 타고 찍었던 그 광고가 왜 쇼킹했었냐면 네. 그 당시 하이틴 잡지가 막 나와서 브로마이드를 막 맞아요. 모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홍콩 배우가 우리나라 광고를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걸 찍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우 한 명이 필두로 해서 뭐 이소룡 영화, 성룡 영화 이렇게 들어왔다면 80년대 후반 홍콩 영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에 한류라고 해서 K-웨이브라던가 K-컨텐츠라고 부르듯이 홍콩 영화가 덩어리로 진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찍은 배우가 유덕화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윤발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장국영 씨도 노래도 했잖아요. 투유라는 초콜릿 광고를 그때 당시 찍었고 네. 그리고 뭐 여명 씨도 찍었고 맞아요. 거의 안 찍은 배우가 드물다. 그리고 좋아하는 왕조연 씨도 광고를 찍었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배우들이 다 상업 광고를 한국에서 찍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 얘기했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대여점을 되게 많이 열심히 가던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에 제가 이제 장국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장국영 나온 영화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어린 나이에도. 이게 많이 저는 찍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홍콩 영화의 성패가 여기에서 좀 나뉘게 되는데 네. 영호봉산만 있는 줄 알고 가서 봤어요. 그 다음에 천녀의원도 있더라고요. 네. 천녀의원도 봤어요. 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와, 느와르 영화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판타지 영화도 있구나. 막 귀신도 나오고 로맨스도 있고. 네. 그런데 뭐 일단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코미디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망작도 분명히 제목도 있군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 네. 그런 스튜디오 코미디 같은 영화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영화를 다양하게 찍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홍콩 배우들이 그렇게 다작을 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긴 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희소성이 좀 사라지고 무엇보다 이 4글자짜리 영화 좋아하는 영화 몇 편 빼고는 구분하려면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약간 분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령 네. 영웅보색 1하고 2하고에서 어디서 쌍둥이 형이 나왔지? 이런 그러니까 거라던가. 장국영이 언제 1편에서 죽었는데 2편에 나왔지? 뭐 네, 이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쌍둥이 형이 죽었다가 뭐 나온다거나 그리고 그 비둘기와 네. 맞아도 죽지 않는 총 이런 거는 재미도 있지만 모든 영화에서 이렇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라던가 그리고 너무 영화들이 속편을 비롯해서 비슷한 영화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약간씩 물리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환상이 물리기 깨지네요. 시작하고. 네. 환상이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보다 비슷한 걸 좋아하긴 합니다. 말하자면 범죄도시 1하고 범죄도시 2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쌓이다 보면은 금방 이거 너무 지겨워 이제는 물려라고 손을 탁 떼는 순간이 오는데 한국도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조폭 영화. 맞아요. 네. 시리즈. 가문의 영광 이런 시리즈 네. 처음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거의 매년 그렇게 명절 영화처럼 조폭 나오다가 어느 와이프. 순간 툭 끊겨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처럼 홍콩 영화가 사실 그 전례를 보여줬는데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홍콩 영화에 볕이 드는 날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태풍에 밀려가듯이 끝나버렸었죠. 제 오프닝에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어느덧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네. 다르게 말하자면 저처럼 오히려 띄엄띄엄하거나 홍콩의 명작이라는 것만 본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데 오히려 교수님처럼 정말 이제 평론가가 되고 네.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리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잃어버린 거죠. 홍콩 영화가 네. 한 사람이나 한 팬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홍콩 영화를 좋아하던 어떤 세대를 잃어버려서 전체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를 잃어버렸고 사실은 그래서 홍콩 영화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음에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 네. 바로 왕가희 왕가희라는 감독 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네. 그게 완전
느낌이 되게 달랐던 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영웅 본색이 나왔어요. 영웅 본색이 나오면서 그 애들이 그렇게 성냥개비를 그리고 맨날 권총 돌리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안 돌아 이렇게 장난감 권총 가지고 돌리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다가 제가 대학생쯤 됐을 때 왕가희 감독 바람 확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약간 홍콩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 영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 그 어떤 큰 흐름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오우상 감독으로 대표되는 영웅 본색 감독이 그래서 홍콩을 떠나서 이제 헐리우드로 갔잖아요. 뭐 페이스 오프니 뭐 이런 영화들 만들긴 했지만 서서히 한두 개 만들고 그냥 스르르 사라진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빈 공간처럼 홍콩 영화는 역사만 남기고 사라지는구나 이럴 때쯤이었는데 잘 돌아보면 그때쯤 9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서는 X세대라는 세대도 생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학가에서 소설은 네. 뜬금없이 하루키 소설이 굉장히 맞아요. 유행을 네. 하면서 그리고 뭔가 소위 말하는 뭐 운동 그리고 세상을 바꾸게 하는 일종의 큰 이야기들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일종의 뭐 상실감 내지는 뭐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문화 담론이 막 휩쓸고 있을 때 쓸쓸함, 비누랑 얘기하는 그런 여자 그리고 눈물이 안 나기 위해서 눈물이 안 날 때까지 땀을 빼면서 달려요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왕가의 영화가 등장하자마자 그냥 한마디로 주파수가 딱 맞아버린 거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지만 주파수 잘못 맞아서 예식장에서 그 찬송가 나온 사건처럼 우리 대학가에 휩쓸고 있던 어떤 주파수하고 이 홍콩 영화에서 보여줬던 주파수가 맞았는데 홍콩도 상실감이 사실은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홍콩 바다는 이제 9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었고 사실 이 배우들이 우리가 80년대 봤던 배우들하고 크게 다르진 네,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장국영이라던가 유덕화라던가 양조위라던가 이런 배우들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저 사람들은 내면이나 혹은 고민이 없어 보여서 발가만 보였던 배우들이 코믹한 연기를 보였던 배우들이 아주 음울하고 무표정하고 불면증이 시달리는 것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로 바뀌어서 약간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느낌 뭔가 매력 있다. 근데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내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좀 에너지가 있어야 누군가의 허탈함을 볼 여유가 생겨요. 나도 그렇죠. 너무 허탈하면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20대들이나 30대 초반들은 그래도 IMF 전이라 세상의 경제 상황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좀 나름의 여유도 생겼다라는 정치적 여유도 있어서 그런 일종의 허무함, 허탈함 이런 포즈를 즐길 여유가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단군 이래로 굶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첫 번째 맞습니다. 세대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끝나고 그 고유가 시대가 다 끝나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고 하던 거가 지나가면서 네. 노태우 정권이 지나가고 신도시 생길 때였잖아요. 분당일산 맞아요, 생길 때. 맞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셨던 남의 나라 보인다. 이야기지만 소외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예. 두 분께 좀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는 이제 중경사님을 볼 때 많은 여성분들이 그 양조위라고 하는 경찰이 이거 한번 벗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탄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저거 뭐 경찰 모자 벗어봤자 이거 냄새 나고 이게 막 정수리 냄새 날 거야. 벗어볼까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딱 보니까 헉하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잘생긴 거랑 다르게 뭔가 헉하게 되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눈빛 연기, 주윤발의 눈빛, 그리고 장국영의 눈빛, 양조위의 눈빛, 유덕화의 눈빛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개인 취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또 평론가의 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때 당시 홍콩 영화라면 전 장국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국영인데 완전 사심이에요. 이거 평론가적 입장이 아니고. 죽는 날조차 만우절에 맞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뭐 약간의 뭐 극단의 선택을 네. 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그 당시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그 제가 비방용어로 똥폼의 향연이죠. 그 영화는 진짜 포즈의 향연인데 뭐 발 없는 새가 쉴 수가 없어서 계속 날개짓을 멈출 수 없다라던가 이런 그런 멋진 말도 많고 그때 왜 우리나라 광고에도 쓰였던 이렇게 혼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한데 이 장국영 씨가 이렇게 쓸쓸함을 보여주는 눈빛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란 영화 거기서 장국영 씨와 양조위 씨가 커플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좀 전 대조적이에요. 양조위 씨는 좀 감싸는 눈빛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옆에서 누군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눈빛이라면 장국영 씨는 그냥 혼자 되게 파고드는 우물 같은 외로운 눈빛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서가 아마 그 눈빛을 되게 원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대와 함께 사라져 버려서 다시 볼 수 없는 눈빛이 되니까 저로서는 장국영의 눈빛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포레버 영 느낌이 그렇죠. 좀 이제 있죠. 좀 네. 이제는 나이든 눈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떠세요?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바짝 마른 빨래같이 유덕화 씨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무간도도 그렇지만 사람이 악만 남은 것 같은 아니면 내가 남겨진 게 지킬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은 그래서 저는 유덕화 씨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공허함. 그러니까 장국영 씨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소년으로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한 번도 어른이 된 적이 맞습니다. 없는 것 같은. 근데 장국영 씨가 그때 연애 프로그램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눈빛이나 이 외향이나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항상 소년이었던. 맞아요. 그러네.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소피 마르소를 비롯해서 책받침의 여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김혜수 씨, 하이라 씨도 그땐 책받침의 여신이었는데 네. 제가 고르라고 하면 독실님한테는 그 질문 드릴게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번 왕조연, 네. 2번 5천년, 3번 PB 케이츠, 네. 4번 소피 마르소, 네. 5번 브룩실즈. 제가 사실 당시에는 왕조연과 소피 마르소밖에 몰랐습니다. PBKH와 브룩실즈는 나중에 알았어요. 네, 양대 산맥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언제나 동양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왕조연 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봤다. 비현실적이에요, 외모가 진짜. 그 느낌 그리고 네. 이거는 참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 그 물속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탁 펼치고 사실 이렇게 저는 그 영화 보고 제가 2차 성징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보고? 왜냐하면 저 그 전에 제가 장국영을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남자 장국영처럼 배우처럼? 하고 네.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전부 남자애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긴 머리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거예요. 고 그렇죠. 그 물에 들어간 장면에서 긴 머리를 펼치고 들어가잖아요. 맞아, 네. 그날부터 사실 제가 머리를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배우를 무작정 따라하던 톰보이에서 그 영화 보고 여성성이란 거구나 라면서 머리를 길렀으니까 저한테 2차 성징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장면을 지금도 찍는다고 하면 뭐 여기저기서 찍을 수 있겠지만 아주 감각적으로 찍었어요. 맞아요. 네. 화면의 어떤 그런 미장센들도 그렇고 물에 들어와서 그 음악도 장면이 그렇고, 모든 네. 것 맞아 네. 음악과 네. 그 키스도 아니죠 인공호흡이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장면들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 웃긴 장면으로 이렇게 거의 뭐 맞아요. 황홀경에 빠지면 네. 뽀로로 하는 그런 장면까지 네, 네. 완벽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원픽으로 네, 왕조연 씨. 원픽으로. 네. 뽑을 수 있을 얼마 전에 최근에 근황 이런 게 공개가 됐었는데 옛날 생각 참 많이 나게 하는 맞아요. 첫사랑과 같은 배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콩콩 영화 중에 최근에 리마스터링해서 개봉한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화양연화도 네, 사실 화양연화, 네. 네, 팬데믹 때 개봉을 했었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장만옥 씨를 진짜 좋아하고 맞아요. 네, 네. 정말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천밀밀의 장만옥도 너무 아름다운데 네. 화양연화의 장만옥은 또 그 고흥미가 표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빚을 진 배우 중에 한 명이 저는 장만옥일 것 같아요. 가장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인생을 돌아봐도 내 인생은 참 괜찮은 인생이다를 자기의 영화를 보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비정전에서는 너무 순진한 20대의 여성으로 나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민밀은 또 삶에 좀 찌든 여자로 나오잖아요. 삶에 그냥 안주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너무 약간 같은 맞아요. 그 헤어질 결심의 탕에 의해 좀 다른 버전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 장만옥이 등장했던 화양연화는 그 치파오라는 옷의 아름다움을 장만옥 씨만큼 잘 전달해준 배우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재단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네. 다 입고 재단한 것 같고 뭐 국수를 들고 걷는 모습이라던가 사실 정말 어른의 영화죠. 하양연화야말로 어른의 영화인데 네. 이 영화의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준 게 장만옥 배우고 사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훌륭한 배우들도 이때 이후로 홍콩 영화가 사실 거의 사라지고 영향력도 없어지다 보니까 장만옥 씨가 그 이후에 영화 출연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없는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의 그 멜로와 로맨스가 지금의 한국 영화의 감독분들이 클리셰를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로맨스나 사랑을 다루는 영화 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끈적끈적한 그 감정들이 여기서부터 비롯 자신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되게 감독님들이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 내가 좋아했던 영화에 맞아요. 내가 좋아했던 감성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왕가희 감독이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완전히 서구적 감성에서는 좀 이렇게 디지털적이잖아요. 이렇게 A 아니면 B 이런 네. 느낌이라면 화양연화도 분명히 두 사람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다 아는데.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관계성 같은 거를 알아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표현 방법들은 한국의 작가주의 감독들에게도 매우 많이 소개가 됐고 지금은 한국의 감독들이 칸이라든가 3대 영화제 휩쓸지만 사실 그 앞전에는 이 왕가희 감독이 정말 동양권에선 가장 사랑받는 감독으로 초대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선글라스 끼고 낮이든 밤이든 등장했던 감독이었는데 그 포즈도 생각보다 괜찮은 일종의 쇼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의 쇼를 꽤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홍콩이 우리보다 좀 더 문화에 개방적이기도 아무래도. 하고 좀 넓었던 건 사실이었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홍콩 영화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인구 대비 물론 자금이 모이긴 했지만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홍콩의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특히 왕가희 감독을 보고 생각난 건데 하나의 천재가 탁 나타나면 전체 문화를 견인하는 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스템과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된다. 저는 좀 후자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왕가희 감독이 홍콩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보고 성장했으면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홍콩이 완전히 멜팅팟이었거든요. 다양한 정말 언어권을 점심에 네. 뭐 침사추이 나가면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밥을 만나서. 먹고 있고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뭐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음식까지 막 굉장히 네. 엄청난 것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적인 곳에서 다양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화를 보고 성장한 바로 왕가희 감독이 그래서 나타난 게 아닌가. 우리도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저는 이제 90년대에 지금 사실 박찬욱 감독 여러 감독들 보면 90년대 정도에 20, 30대를 보낸 감독들이거든요. 네. 이 감독들이 그때 한참 받아들일 나이, 음. 나를 열었던 나이에 다양한 걸 다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자산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를 생각해야 20, 30년 후에 어떤 작품이 나올까도 상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경삼님을 다시 떠올려 보면 네. 저는 서울의 편의점이 떠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의 감성과 지금 우리가 풍요롭기는 한데 풍요롭지만 고독이나 외로움? 소외를 네. 엄청 많이 느끼잖아요. 편의점에서 상대적인 점심을 먹어야 되는 젊은이들. 네, 그리고 밤마다 알바를 끝나고 거기를 들르는 친구들 그런 맞아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중경삼님과 이미지가 굉장히 매칭이 잘 맞아요. 돼서 그 당시의 그 고독이나 방황이 지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사는 수준과 맞닥뜨려 준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왜 과거에는 뭐 일본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뭐 오징어 게임 보고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을 똑같이 느낀대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니까 내가 느끼는 불안이 거기에 있어요라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보편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홍콩이 지금은 네. 정말 너무 최근에 짧은 시간 안에 심지어 그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가장 쇼핑 가기고 좋은 곳, 밥 먹으러 가기 좋은 곳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 우산혁명이 좀 좌절되면서 네. 지금은 아예 어떤 이미지가 좀 사라지고 좀 위험한 곳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데 또 반대로 봅니다. 이런 또 암울함이
어떤 또 문화적 에너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른 네. 색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또 홍콩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가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근데 이미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안에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그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또 다른 어떤 문화들이 나타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홍콩 영화를 처음 이제 OTT 플랫폼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MZ 세대들 있잖아요. MZ 세대들. 네. 이분들한테 야 이건 명작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배우나 혹은 감독들 이름을 기억해 두고 약간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게 본다기보다 우리가 얘기한 이독실님이 좋아하는 일테면은 네, 뭐 처녀요원을 비롯해서 뭐 감독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왕가의 감독이라던가 김동장님. 뭐 아니면은 뭐 유덕화 씨 네. 쭉 보면은 실패 없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홍콩 배우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듯합니다. 네.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에 홍콩이 반환되고 나서 주윤발 씨의 사진이 지하철에 맞아요. 지나간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많은 것들은 지나가는구나. 예.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떠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사실 장국영 씨는 정말 계속 젊었지만 저는 양조위 씨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그 맞아요. 눈빛이 멋있었어요. 멋있는 걸 보면서 멋있어요. 그렇게 늙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거울 보고 절망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너무나 또 추억에 젖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뉴스는 문화다 우리 강남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